같은 30%를 빠져도 지금까지는 한두 채였다면 이제 한 5, 6채 30%, 40%에 대한 숫자에 대한 기준을 버리세요. 너무나 많은 주거 취약층들이 지금 민간 임대 시장에 내던져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탈적으로 임차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변화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싼 아파트일수록 전세가 그리고 크게 오르는 지역일수록 하락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 가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 지금 더 충격이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50%가 빠져도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4억이었는데 50% 빠지면 2억이어서 2억이 돌려줘야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은 전세 가격이 20억이었는데 50% 빠지면 10억이잖아요. 10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임대인들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특히 가격이 하락할 때 송파구와 강동구가 하락폭이 컸는데요. 송파구는 강남 3구에 포함되는데 근데 왜 그런 지역이 하락폭이 컸냐면 전세 가격의 절대 가격이 하락이 크니까 집주인들이 빨리 집을 판 거예요. 싼 가격에. 그런 현상들이 강남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진 게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대 가격이 크게 빠진 경우가.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 이런 거예요. 전세 가격이 빠져도 뭐 조금 돌려주거나 새로 임차인 구해서 그냥 조금 보태서 돌려주면 됐다는 그런 쉽게 말해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완전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갭 투자를 해서 20억을 끼고 3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이제 10억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 경우에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제대로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제대로 받으면 이제 하락폭이 커질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거기다 만약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라든가 리스크가 가중되면 더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외 변수는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을 분석할 때 그런 대외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려서 상업용 부동산 조심하세요. 어떤 거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걸 제가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말씀드립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계속 강조하지만 그런 전세 시장의 변화, 그리고 수요와 지금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것들의 분석,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지난해 12월, 1월에 하락폭이 컸는데 조금 지금 회복한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예측하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1차 하락이라고 할게요. 1차 하락 기간에는 흥미로웠던 지점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하락하진 않았어요. 일부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2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으로 빠지고 이랬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30% 이렇게 빠지고 40% 빠진 아파트가 있었는데 내가 그 아파트를 진짜로 빠졌다고는 하는데 그 아파트를 사려고 가면은 살 수가 없었어요. 많지 않았거든요. 일종의 급매 위주로 그렇게 시장이 형성됐는데 제가 앞으로 예상되는 건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30%를 빠져도 지금까지는 한두 채였다면 이제 한 5, 6채 그리고 증가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말을 해서 하냐면 지금까지는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다. 양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제 많이 빠지지만 많이 빠질 거다. 양과 폭이 그렇게 형성되는 시장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40% 빠진 게 적당한 가격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30%가 빠졌는데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전세 가격도 회복되면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면 그 30%가 저가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40%가 더 빠졌는데도 거래량 회복도 안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럼 더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격 하락폭의 절대 기준을 규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투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가가 30% 빠진 게 많이 빠진 겁니까? 40% 빠진 게 많이 빠진 겁니까? 50% 빠진 게 저평가입니까? 전 주식도 분석하지만 불가능해요. 그거에 대한 가치가. 그래서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자꾸 그래 30%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웬걸? 더 빠져요. 반대인 경우도 많잖아요. 20% 빠졌는데 더 빠질 거야 했는데 이상하게 올라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0%, 40%에 대한 숫자에 대한 기준을 버리세요. 상황에 대한 변화만 계속 보는 겁니다. 될 것 같다 하면 위원님이 나오셔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아니, 제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전세도 그렇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할 때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할 때요. 아니 거래량이 그래서 제가 단서를 드렸잖아요.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지금 3, 4개월 증가한 건데 이걸 추세적으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최소한 4, 5개월이 증가해야 돼요. 근데 이미 저는 4월에 거래량이 더 이상 증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 5월엔 되게 많이 빠질 거예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이미 거래량이 추세적인 회복을 얘기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집값이 똑같이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가격이 오르더라도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기간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한 기간은 정확히 집값이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래량이 추세적인 회복이 있어야 여러분들 집값 회복과 추세적인 상승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교해드리면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집 살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때 시대하고 지금하고 좀 달랐던 건 뭐냐면 지금은 주택에 대해서 매입 시기가 좀 당겨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윗세대도 그렇지만 직장생활 한 10년 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정도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약제도도 대부분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가점을 주는 형태가 나타난 게 보통 그때부터 집에 대해서 내 집 마련 고민을 하니까. 지금 근데 결혼하자마자 내 집 마련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부터 사귀면서도 우리 아파트 어디 살까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관점은 뭐냐면 투자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과거도 똑같이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빨리 살려고 하니까 더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가 내가 없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모았으면 그 가격이 감당할 만한 수준에 올라오잖아요. 지금은 더 빨리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누적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살려니까 더 비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영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끌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영끌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쉽게 말해서 부채 비율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자 비용도 많아지고 젊은 층은 꼭 집을 보실 때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 수 없는 집을 사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거주 중인데 투자 목적으로 저기 지방에 아파트를 사놨다. 이건 거주할 수 없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영끌을 하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거가 문제가 뭐냐면 기간을 못 버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잘 버텨내려면 그 집에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하려면 거주가 가능한 부동산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하자면 부동산은 대출을 안 일으키고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대출을 안 일으키고 부동산을 삽니까? 특히 젊은 세대가. 대출은 일으켜서 사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일으켜서 비싼 집을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대출을 일으켜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건 여러분들 절대 잘못한 게 아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고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집을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희가 미국하고 비교를 많이 하니까 미국은 모기지를 집을 살 때 70% 80% 이상을 대출을 일으켜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모기지가 문제가 아니고 대출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출해서 비싼 집을 사고 너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적정한 가격대에 와서 감내할 만한 그런 수준의 가격대에 사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나중에도 가격이 다시 오를 때 부를 또 축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문제가 아니고 대출받아서 비싼 집 그리고 시장이 너무 과열될 때는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경착륙, 연착륙을 얘기하는데 누구 입장에서 경착륙, 연착륙입니까? 내 집이 없으신 청년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덜 빠진 거예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건 근데 지금 이렇게 30% 빠지니까 경착륙이라고 얘기한다? 누구 입장이세요? 근데 저는 경착륙과 연착륙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부 정책이 방향성이 저는 주거 복지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가격을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가격이 오를 때도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잡혔습니까? 안 잡혀요. 가격이 떨어질 때도요. 정책이 아무리 해도 가격을 추세적으로
방향성을 바꾸긴 힘들어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다시 상승세로 돌이킬 수는 있겠지만 정책 엄청나게 풀어줬잖아요. 올해 13 대책 이후로.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로 이루어서 이제 실거주자들이 사면서 시장의 반등, 회복을 좀 이끌었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가격을 뭐 나는 경착륙 시킬 거야, 연착륙 시킬 거야 이렇게 목적하지 말고 먹히지도 않고 그런 관점에서는 정책은 오히려 뭐 주거복지라든가 향후에 어떤 가격의 큰 폭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의 기반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가격 빠지면 막 대출 규제 또 완화해주고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고 투기 지역 해제해주고 이러고 있고 가격도 오르면 또 투기 지역 막 또 지정하고 대출 규제하고 세금 또 도입하고 이게 시장이 오히려 소음만 더 일으켜서 시장의 변동성만 키운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어떤 가장 좋은 주거 환경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주택 중에서 공공주택의 비중이 제가 보기에 충분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쉽게 말해서 정부가 보유한 주택의 양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주택. 근데 너무나 많은 주거 취약층들이 지금 민간 임대 시장에 내던져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사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젊은 세대와 그런 분들이 왜 빌라에 가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까? 왜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집주인이 정부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없잖아요. 정부가 전세금 떼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한 주택의 양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주거복지의 가장 전 핵심이라고 봐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 이제 북미나 미국의 임대차 시장은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일단 봐요. 뭐냐면 기업들이 임대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업들이 이렇게 약탈적으로 영업하진 않아요. 기업이 큰 기업들은요. 영속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집값의 상승보다도 계속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안정적으로 임대 시장을 유지하는 게. 근데 한국의 임대인들은 목적이 뭡니까?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예요? 아니에요. 가격이 안 오를까? 내가 100채 갖고 있으면 가격 1억씩만 오르면 100억 버네?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탈적으로 임차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임차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런 약탈적인 민간 임대 시장에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공의 주택을 늘리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갖고 있는 주택의 양을 늘려달라. 이게 제가 요청하는 주거복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제 간곡하게 요청하는 거죠. 공공주택이 많은 나라들 싱가포르이 대표적으로. 거기에는 임대차 시장이나 주거 취약자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비싸다고 봐요.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주택 시장과 그런 민간 시장은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공공주택은 굉장히 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주택의 거의 70% 80%가 공공주택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이 다른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를 해주는 거고 아까처럼 취약계층에 공공주택은 뭐냐면 소득이 어떤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분양도 해주고 다시 또 공급해서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순환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가치 많은 겁니다.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는 없는데 최소한의 한국의 이런 임대차 시장의 사정을 감안해서 공공주택의 확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처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안 오를 거라고 보지 않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출산율이나 인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또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집값을 얘기하면서 인구라든지 출산을 얘기했나요? 집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투자 수요가 집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도 출산율이 떨어져도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집값은 올라요.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인구가 막 갑자기 반토막 나고 이러면 집값 폭락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라든가 출산율 감소가 한국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일본은 인구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일본의 그 주택을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 불황에 빠진 거예요.
그거를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죠. 근데 인과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추세와 집값의 장기 하락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상관관계가 있네? 그러니까 인과관계처럼 야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집값 떨어진 거지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일본은 집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장기 불황에 빠지는 거예요. 집을 투자로 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값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어질까요? 그러면 집값이 장기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뭐가 있는 한? 전세가 있는 한. 전세를 이용해서 누군가 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겁니다.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처럼 또 집을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본도 만약에 전세가 있었다면 집값이 그렇게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뭐 좋다 나쁘다. 그게 우리가 내 집 마련하고 시장을 분석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대신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전세제도가 없어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뭐냐면 전세제도를 누군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인들도 전세제도가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빠지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제도가 없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전세는 없어! 이런 갭투자 나쁘고 지금처럼 전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법으로 만든다면 없어지겠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맡겨놓으면 절대 전세제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파 없어진다면 집값? 폭락하죠. 한국에 전세제도가 없으면요, 폭락해요. 그래서 못 없애는 겁니다. 제가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신 지역이나 아파트를 10개 정도를 정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격이 이제 떨어진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 10개 중에서 어떤 걸 사셔야 되냐면 많이 떨어진 걸 사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덜 떨어진 걸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택 가격은 부동산은 많이 떨어진 게 안전해요. 오히려 그게 다시는 회복 가능성도 더 높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아파트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어떤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진 아파트가 거래량이 회복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점과 종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많이 떨어진 거 사고 언제 사냐? 거래량이 회복할 때 사라. 추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딱 융합하면 여러분들 집을 사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GTX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역 다 누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것들 비밀인 것처럼 얘기해서 GTX 뚫린다는 지역이 요즘 가격이 제일 많이 빠져요. 근데 그렇게 지역 알려준 게 제대로 도움이 됐습니까? 그런 지역은요, 모두 다 알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뭐 어디 좋습니다, 이거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말하는 순간.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기준을 갖고 계시면 돼요. 지역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그중에서 많이 떨어진 걸 사고, 많이 떨어진 건 언제 사냐? 거래량이 회복할 때.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면 오히려 내 집 마련하는 애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 지역 말씀하시는 분들은 매일 지역이 바뀌어요. 언제는 강남 사라고 했다가 언제는 강남 오르니까 또 인천 사라고 했다가 인천 또 안 되니까 GTX 얘기했다가 또 의정부 가라고 했다가 아니 그거 언제 다 삽니까 그거. 여러분들 그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떨어진 지역들은 어떤지. 지금 거래된 거 다 많이 빠져서 지역을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거래된 거 다 많이 빠졌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빠진 거 플러스 뭐가 중요하다? 아무리 송도, 예를 들면 송도가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안 늘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건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사는데 많이 빠진 걸 사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을 볼 때 여러분들 이제 가치가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는 뭐냐면 사용하는 자산이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는 투자하는 또 자산이기도 해요. 이렇게 자산이 사용과 투자가 같이 있는 자산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사용으로만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자꾸 당위적이 돼버려요. 뭐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나 투기는 없어야 돼. 뭐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이야. 이런 정책이 나와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변화할 수가 없어요. 이 속성을 이해 못하는 거죠. 세상은 절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앨 수 있죠.
법으로 만들어요. 투자 목적으로 사지 말라고. 그럼 없앨 수 있죠. 헌법에 고정시켜버려. 근데 그러지 못하는 한 한국의 부동산,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투자하는 부동산이 생겨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자, 거기서 저희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쨌든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내가 노년을 보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볼 건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투자의 관점으로 이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장 극명하게 어떻게 바뀌냐면 변화를 인정하게 됩니다. 오르면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전 계속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지도 않고 계속 오른다는 얘기도 드리지도 않았어요.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동산을 투자로 하는 사람들을 인정 못해. 다 없애야 돼.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 변화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겁니다. 더 많이 오르지도 않을 거고 더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러면 시장이 변화를 인정하면서 다시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다 마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다 마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